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김종효 연구위원,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이번 주 후반에 열리게 될 중국의 양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주제로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대주제입니다. 양회 효과, 올해도 반복될 것인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양회를 기점으로 그 효과가 극대화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도 일단 양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글로벌적인 관심을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양회에서 언급되기 이전에 12월 달에 있는 그 경제 공작 회의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미 다 나오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추임받는 과정이 네. 그 정협 혹은 뭐 전인대 네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 측면에서 새로운 게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최근에 움직이는 여러 가지 분위기의 업종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한 가지 좀 미리 확인해 볼까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네. 작년에도 실제로 양해 기간을 전후로 해서 어떤 업종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느냐 오. 살펴봤더니 인프라와 관련된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네. 네네. 이런 업종들이 실제로 우리 시장 내에서 또 가장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의미를 둘 이유가 있다. 또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엔 다를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이런 뉴스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나 종목군들은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양회가 특히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지금 공산당 당원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것밖에 모르겠는데. 8천만 명이거든요. 공산당 당원 숫자만. 8천만 명이요? 이게 8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뽑힌 대표자가 이제 9명이었다가 시진핑 시기엔 7명이 된 거죠. 네네. 그리고 그 몇백 명이 모여서 그 8천만 명을 대표해서 회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지방에서 올라온 그러한 것들과 중앙에서 의제한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추임받는 네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와 상관없이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네네. 투자에 있어서는 과연 작년과 같을지 과거와 같을지 한번 검증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원 숫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당에 적을 둔 사람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8천만 명. 그러니까 지역 단위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올해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실 과거에는 그럼 어땠을까? 진짜 양회에서 나왔던 내용 그리고 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말씀해주신 거 비슷합니다. 12월에 이미 공적회의에서 나왔던 게 네네. 구체화 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망이 나오든지 네네. 그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항상. 근데 2015년에 보면 이때 나왔던 게 이제 신창타이 유노멀 얘기 나오면서 네. 뭔가 나오나? 이제 고성장 못하고 중고성장 이렇게 얘기 하나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공급 개혁에 대해서는 딱히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두루뭉술하다 얘기가 나오다가 2016년에 또 네. 화해자가 됐던 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거였죠. 네네. 이거를 밴드를 만들어 줬었잖아요. 6.5에서 7%라는 네. 밴드를 만들어주면서 하향 조정했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공급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얘기를 많이 한 것처럼 기업 구조 조정이나 뭐다 이때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고요. 13차 5개년 계획 네네. 이런 것도 확정 수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까? 똑같이 밴드를 6.5에서 7.0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확정 경제 성장률을 해서 하향 조정한 6.5%로 할 것인지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나타나고 있고 환경 개선을 위한 공급 개혁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와, 저는 이 언급을 할 부분이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 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 구조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결국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정말 못 살겠다라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러게요. 네. 환경 자체가 이제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본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일당 독재하에 있는 중국에서 정치 구조가 크게 바뀔 이유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정부의 그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게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지금 당장 뭐 내년부터 뭐 공해량을 20% 감소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될 수 네. 없는 얘기지만 향후 몇 개년 계획을 두고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겠다. 우리를 네. 믿어달라라는 그런 시그널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번 춘제 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가전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일 것 같아요. 아니요. 가장 많이 팔렸다기보다 가장 이제 성장률이 높은 높았던. 가전제품이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에 실제로 판매율이 거의 3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위니아가 중국에 진출했었어야 되네요. 진출해도 안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웨이도 진출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진출해 있냐면 OEM 형식으로 진출해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팔아도 이익이 안 남는 구조입니다. 네. 이미 여긴 필립스가 거의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샤오미라든지 로컬 업체들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러한 그 변화 추이를 이번 정책에서 얼마만큼 현실화시켜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기존에 얘기 나왔던 AI, IB 같은 것들도 얼마만큼 구체화시킬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김영로 앵커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양회가 시작이 됐을 때 그 양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증시에서도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양회 한 달 전이 네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12월 회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아젠다가 나오고 구체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딱 떠올리는 게 옛날에 1대1로 있었죠. 네. 이번에 환경 개선 뭐 이런 걸로 인한 기업 구조 조정이 있었고 기업 구조 조정이 되면서 뭐 수요랄지 제품 가격 상승 막 이런 걸로 다 시나리오가 엮이다 네네. 보니까 실제로 뭐 그쪽으로 업종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인프라 1대1로 인프라 너무 직관적으로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어지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최근 10년간을 보면 그래도 양회 전후에서 올랐어요. 오르기는. 양회 한 달 전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오히려 양회 기간 동안에는 좀 미지근하다가 네. 다시 양회가 끝나고 3개월 이내까지는 좀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평균 수익률입니다. 저게 최근 10년간 평균 수익률인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개월이라는 게 양회 1개월 전부터 네. 그때 한 24% 정도 평균 수익률이 올랐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게 2.4%입니다. 24%가 아니라. 2.4%요. 예, 예.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왔을 때 1개월, 뭐 3개월 이렇게 왔을 때 역시 평균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 오히려 그러니까 3개월 시점에서 네네. 수익률이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구체적인 뭔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괴리도 있었고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서도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다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양회 기간 때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양회가 열린다고 해서 빵 터져가지고 뭐 모멘텀 빡 이런 거는 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증권가에서는 양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이 양회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회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좀 필요할 텐데 자 이번에 근데 그 양회가 개막을 하면서 거기서 특히 전인대가 개막할 때 리커창 총리가 과연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제시하겠느냐 이 부분도 최대 관점 아니겠습니까? 6.5%면 엄청나게 지금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성장의 3%가 채 안 되고 있는데 중국은 네. 그래도 6% 성장을 하면 매력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 중국이 중속 성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10% 성장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말이 네, 안 말이 되는 안 되는 거고 네. 오히려 중속 성장으로 계속 갈 수만 있다면 견주하게 투자할 만한 거리가 생긴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6.5%로 낮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무리하게 목표 설정해 놓고 달성하지 못하는 것보단 네. 오히려 안정적으로 설정해 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밴드 자체를 내릴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6.5%를 중심으로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네. 6.5% 지금 전 세계 동향을 봤을 때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가 네. 큰 나라가 6.5%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건데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6.5에서 7%로 네네. 밴드를 만들었을 때도 막
그 전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8%, 9% 가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6.5%를 어때요? 낮추면. 글쎄요, 이번에는 이미 저번에 밴드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밴드 자체를 크게 하향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엔 뭐 이번에 지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오히려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그 수치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네. 또 트럼프 정부와의 갈등 관계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이번에 전인대와 맞물려서 바로 4월 달에 환율 조작국 이런 네. 것들이 나올 네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금융 대책들은 과연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또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전인대나 정협에서도 이런 뭐 이번에는 특히 미국과의 관계나 4월 환율 조작국 지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나올 수 있나요? 아마도 그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만 이제 금융 쪽에서는 뭐 어떠한 식으로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뭐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정도? 만약에 뭔가 충격이 있었을 때 그 충격에 대한 대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트럼프의 정책이 나오면 뭐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거는 뭐 위에 상무위원들이 결정할 만한 내용인 것이지 이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양회에서 주로 논의가 될 이슈들을 좀 찝어보자면 한 4가지 정도로 축약이 된다고 해요. 이 공급의 개혁, 그리고 혼합 소유제, 이거는 뭐 국유 기업들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또 환경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농업 산업의 공급 측면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의 힌트를 좀 얻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 그 공급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뭐 철강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석탄 산업이라든지 지금까지 너무나도 중국에서 공급 과잉 상태로 많이 이 생산이 됐었던 그 산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특히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은 이미 수혜를 또 보고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중국에서 이 철강 산업을 이 정도 구조조정했습니다라는 걸 발표하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급 과잉이 나타난 산업을 구조조정한다고 우리가 수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부분 당연히 뭐 주가 올라가긴 하겠죠.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저평가된 것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우린 감지덕지죠. 네. 다만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중국이 구조조정을 왜 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철강산업. 자신들의 철강산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구조조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거든요. 더 규모를 키우고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구조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초기에는 뭐 가격도 좀 올라가고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겠으나 그들이 저 대형화되고 더 기술도 발전하고 더 거대해진 그런 기업들로서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게 우리에게 호재일까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조광 생산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동력을 조금만 끌어올리면 다시 또 조광 생산량 자체는 공급 과잉 상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산업 자체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그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의문점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뭐 전자전기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중국에서 아무리 많은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평가도 있잖아요, 일부에서. 그런데 이제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그 기술력의 차이가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인지, 만약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중국의 공급 과잉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훨씬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가 생산하는 이 철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철강 제품들의 기술이 높다면 오히려 구조를 개혁하면서 이 공급 과잉 상태를 해소하면 우리나라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파이넥스 공법이라든지 이런 공법 측면에서 아니 품질 측면에서 한국이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죠. 네네. 그렇지만 그 단계 차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더 빨리 치고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중국에서 쫓아오고 있는 속도가 우리가 개선되고 있는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로컬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다 현대제철에서 이제 공급받는 것들을 중국에서 이제 법상으로 중국에서 공급받아라라고 하면 그러면 단숨에 지금 현대제철의 공장들을 중국에다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중국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품질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 걸 아예 받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신일본제철과 포스코의 강질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우리가 일본을 쫓아갔던 것과 비슷하게 중국에게 지금 추격당하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이게 뭐 반드시 우리가 일본을 쫓아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고 볼 수는 없으나 네네. 이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경제 얘기한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국 이기주의 같은 네네. 것들이 중국에서도 만약에 벌어진다면 네. 포스코는 어차피 지금 내수가 한계에 따라서 수출로 성장한 것인데 네. 이 수출 쪽에서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 연관된 산업에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타격을 입는 것만으로도 주가의 반등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주식시장에서 뭐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좀 자주 말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중국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주도 수혜를 받을 거라고 뭐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네,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있으면 약간 트럼프가 인프라 얘기했을 때 두산마켓이랑 두산 인프라코어만 올랐던 그런 느낌이 네, 네,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업체 수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그러니까 말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네네. 주가에는 잠깐 수혜가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주가가 네.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방송에서 포스코 오를 때 그날 오른 이유가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 이슈 때문에 오늘 대한 올랐다. 기대감으로 올랐다. 뭐 예, 이런 뭐 식으로. 그런 네. 걸로는 오르는데 이게 기업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 여기는 우리가 좀 이제 따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3년째 똑같은 재료만 떠들고 있다라는 게 저는 불만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뭔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라 3년째 똑같은 재료로 이번엔 중국이 진짜 한다. 이번엔 진짜 한다. 이번엔 진짜 한다. 3년째 우려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진짜 하겠죠. 진짜 하면서 분명히 수혜받는 부분도 있을 거고 주가 자체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해소는 되겠죠. 다만 저평가 해소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네. 계속 물음표를 달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중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에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맞고요. 또 하나 제가 가지 표로 보여드렸던 것이 실제로 양해 기간에 차광업종 같은 것들이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작년에. 근데 이번에는 네. 그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의 수출과 제조업 PMI 그다음에 철광업종과 기계업종의 움직임 네.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지표가 개선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지표가 개선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을 떠나서 네. 중국의 반제품 형태를 수출해서 중국을 통해 수출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중국 지표가 개선되면 국내 기업들의 긍정적인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분위기가 뭐냐 하면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최근에 중국의 철근 가격, 그다음에 중국의 전반적인 철근 선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최고치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경제 개선 기대감, 거기다가 전 세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막 물건을 땡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전 세계 지금 선물 가격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격적인 포지션이 모두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철강 재고가 네. 거의 뭐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유통 재고가 상승하고 있는 걸 먼저 보셨는데 실제로 지금 항구 재고 같은 경우에 보면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선반영된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물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의 개선과 함께 조금 더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지금 물가 상승 분위기 때문에 오른 건데 아. 2분기부터는 유가가 6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지 않는 이상 네. 이 물가 상승의 분위기가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베이스 이펙트로 2분기부터 물가 상승의 분위기가 꺾이면 그다음에 기대했던 트럼프의 정책이 일장 춘몽이었구나라는 것이 다시 밝혀진다면 네. 그러면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양해와 더불어서 나타났던 긍정적인 이 두 가지 시그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모두 역시그널, 즉 매도 네. 시그널로 바뀔 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철강주를 포함한 흔히 모멘텀을 타고 있는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이번에 13.5 규획의 구체화, 네. 말씀해 주셨던 환경, 네.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굳이 그런 종목군들을 왜 우리나라에서 찾냔 말이죠. 지금 중국에 실제로 보시면 저기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뭐 중국 중철 같은 종목군들이 월등한 수익률을 중국 지수에 비해서도 몇 배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럼 이거 지금 쫓아가면 수익률 올릴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역으로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지수보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논점은 뭐냐면 중국 중철을 단기적으로 지금 올인해서 큰 수익률을 거둘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쭉 진행되는 그 중국의 프로젝트를 믿는다면 고점은 2018년, 2019년이라는 거죠. 아. 지금 2017년 초반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국 중철을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 환경 관련주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률 누릴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모아나갈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수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의 성장의 양대축이 뭡니까? 이런 인프라 투자가 한 가지 축이라면 다른 한 가지 축은 BAT, 네네. 즉 바이두, 그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4차 혁명의 선두주자들 아닙니까? 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중국 그 관련주도 과거처럼 폭발적인 상승 이런 거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종목을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철강주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도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소진되어가는 구간이니까 네네. 지금에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중철, 그다음에 중국의 뭐 철도 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 나간다면 제가 보기엔 중국 지수를 사는 것, 코스피 지수를 사는 것보다는 몇 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일단 그 증권사에서 아니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양회를 중심으로 뭐 1개월, 뭐 짧게는 일주에서 길게는 한 3개월 동안 수익률이 이러이러했다라는 것들을 김영록 앵커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증권사를 인용해서 보여줬고, 네. 저도 그런 리포트를 많이 봤었는데, 그렇게 보여주면서도 실제로 지금 당장 투자해서 그러면 3개월 내에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좀 그 괴리감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괜찮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좀 단기적인 시각인데 근거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해놓고 결론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좀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아니요. 전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에 쫓아다니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투자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항상 우리나라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행한다. 전부 다 그쪽으로 쫓아가고 네네. 뭐가 이제 잘 된다. 그 전부 그 가장 쓰잘데없는 투자고 가장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네. 뭐 단기적으로 50% 벌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장기적으로 내 자산이 안 늘어나는데 단기적으로 50% 벌었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뭐 패션주에 투자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에 적어도 자기가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라면 적어도 뭐 3년에서 5년 정도를 내다보고 투자할 수 없다면 투자를 그만두는 게 낫겠죠. 차라리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해와 관련돼 있는 것들도 단기적으로 양해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타날까 환경 관련주 이런 거 중국에서 잘 찾아보면 네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밑그림들을 생각해내야 된다. 그 밑그림이 환경 같은 거 중국이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AI, IB 중국이 2020년 이후까지 계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좀 모아나가는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아까 이제 그 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집계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양회 전후로 맞아요.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 네. 관심은 있는데 제가 지난 10년간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변화하고 있고 네.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런 영향을 받는 관계도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보내드린 자료와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스탠스는 역시 따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먼저 김영록 앵커가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마디로 좀 내려주세요.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은데요. 제 결론직설은 너의 모멘텀이 나의 모멘텀이라고 이제 물음표를 지어봤어요. 옛날에는 중국 관련되면 우리도 올랐죠. 모멘텀이 네네. 됐었는데 이제는 변하고 있고 중국 모멘텀이면 중국 모멘텀인 거지
이 모멘텀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의 같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시대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네. 되더라도 영향력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적었습니다. 자, 김종효 위원도 결론으로 투자 전략과 함께 한마디 내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과연 작년과 같을 거냐, 네. 과거와 같을 거냐 하는 거죠.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이제 중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1대1로 산업은 1대1로 사업은 2020년까지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큰 계획을 가지고 좀 더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대표 종목으로서는 중국 중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양회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김종효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롱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